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용욱 제주한라대학교 부총장님입니다. 부총장님께서는 현재 제주한라대학교 부총장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장, 세종대학교 부총장, 오송대학교 부총장,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및 SK텔레콤을 포함한 많은 주요 기업의 비상임이사 및 컨설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in the era of conflict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e and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Jeon Young-wook. Everyone, please welcome the moderator.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세션에 좌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영광입니다. 오늘은 아주 훌륭한 교수님과 학자분들이 중국, 한국, 일본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션이야말로 상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북아 환경을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진 주제는 갈등의 시대, 국제금융의 미래와 동북아 협력 방안입니다. 즉 한중일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요즘 국제금융 환경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감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뚜렷한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이유는 미국의 연준이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연준이가 금리를 0.25%가 아니라 원샷으로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가 미국에서 촉발이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업들, 중국, 한국의 기업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 편에 섰고요. 또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 편에 섰습니다. 동북아 3개국 중에서도 이제 한일 그리고 중국의 노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개국 간의 잠재적인 갈등의 씨앗이 심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의 가능성은 국제금융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국제금융에 있어서 변화는 MZ세대의 부상입니다. 밀레니얼 그리고 제너레이션 Z 세대가 198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이제 금융 소비자에 있어서 핀텍에 익숙한 새로운 소비자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MZ세대의 부상은 전통적인 금융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 변화가 국제 금융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고 또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3개국, 동북아 3개국의 금융 또 재계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금융 환경에 있어서 동북아 3개국의 정책 기반과 또 금융계가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대처해 나가야 될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연사분과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동북아 3개국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해안을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좌장으로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임무를 띠게 되었는데요. 두 분의 연사분 선우석오 박사님과 윤석현 박사님께 각각 15분의 발표 시간을 드리고요. 세 분의 토론자분 이 참여해 주셨는데 두 분은 또 해외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각 7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 분의 토론을 듣고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Q&A 시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보겠고요. 공식 언어는 본 세션에서 영어입니다. 그렇지만 연사분에 따라서 자유롭게 한국어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놓여져 있는데요. 네, 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연사분 윤석헌 박사님만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연사분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우석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네,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되셨나요? 선우석호 박사님의 발표를 듣기 전에 선우석호 박사님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우석호 박사님께서는 한국의 금융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이시며 지금 현재 한국 최대 금융 지주 회사인 KB금융지주의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우석호 박사님께서는 또 홍익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또한 전 행정부의 한국금융협회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 분야의 학술 협회의 의장으로 일을 하셨고 왈튼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MBA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선우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you have 15 minutes. 15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를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장님. 제 기조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진심으로 제주 한라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세션을 주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 슬라이드가 떠 있죠. 제목이 갈등의 시대, 동북아 국가, 금융과 협력의 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글로벌 금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또 잠재적으로 금융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북아 3개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고 또 앞으로 10년, 수십 년 동안 어떤 미래를 펼쳐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위해서 5가지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갈등. 둘째, 냉전 시대의 동북아 경제. 셋째, 코로나 중후의 뉴노멀. 넷째, ESG. 그리고 나서 암호화폐 CBDC 사이버 테러를 다루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연준이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테이퍼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은 2022년에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장기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막대한 고인플레 시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4%대 그리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대로 안전되기까지는 아마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고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플레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플레를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준이 고금리 정책 갈등이 있을 때는요. 항상 디맨드와 서플라이 사이드가 있습니다. 수급과 공급을 봤었을 때요. 먼저 첫째가 서플라이 쪽, 디맨드 쪽에서 디맨드 쪽은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0인 금융시장 유동성이 많거나 혹은 완전 고용,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보복적인 지출 이런 것들이 디맨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CPI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공급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중 간의 첨예로운 갈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검역 정책입니다. 점점 더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공급망이 계속 와해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석유, 곡물, 기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미래가 열려질까요? 그러면 한번 미래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가 보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1979년에서 87년까지 10년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폴 보커 연준이 통화정책 시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 진한 파란색 색깔 선이 보이시죠? 바로 연준이의 펀드 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으로서 거의 20% 육박했죠.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요. 또 CPI 성장 증가율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82년도를 보면은요. 한 5%, 7%대입니다. 저희는 1979년에서 87년을 폴 볼커 연준이 통화정책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준이가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가 강세를 보이죠. 각 국가들 중에서 자금 유출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화 절하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각국의 국내 여건이 물론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에 당연히 금리가 차이가 있으니까 통화의 평가 절하 정도도 상이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국가들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을 볼까요? 한국은 많은 제품 시장에서 중국 그리고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가격을 조작해서 통화 가치를 크게 하락하거나 올리거나 그렇게 봉곡을 못하면서 중국, 일본은 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만약 한국이 경제 건전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생길 것이고 대기업들은 부도가 생길 수 있고 달러 준비금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한국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환 위기가 발발했던 1997년에서 98년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준위의 고금리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분쟁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갈등과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첫 번째, 바로 금리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중일 3개국 간 고위 금융당국, 재무부 담당 장관, 중앙은행 행장, 등등 같이 모여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한중일 간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금리 정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제안은 먼저 위엔화 중국화죠. 그리고 엔화, 일본화 기반 거래를 강화해서 달러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요. 바로 3국 간의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하여서 통화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원 달러 수합 혹은 원화와 일본 엔화 수합 이런 거를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전 세계는 새로운 냉전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입장과는 달리 러시아를 전쟁 범죄국이다라고 비난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과 기술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이 지역에는 완전히 새로운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3개국 간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에 대한 갈등은 계속 결국 경제 침체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보호적인 무역 조치를 취한다든지 공급망 혼란을 통해서 현재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각 국가 지도자들은 정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총체적인 경제 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보 문제를 제시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개발은 사람과 민간 부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뉴 노멀,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입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 간에 퍼지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금융상품 소비자들, 특히 밀레니얼과 Z세대는요. 집에서 일하고 또 모든 거를 소셜 미디어로서 즉 온라인으로 하는데 친숙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활동 역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누구의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기존 업계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건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필요로 하는 것은요. 바로 급속도로 새롭게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서 한편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회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신속하게 창출하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변혁. 그리고 디지털 변혁 산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플랫폼 지향, 둘째,
AI 고용,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되죠. 두 번째 변화, 생존을 위한 변화는요, 바로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입니다. 막대한 시장이 있고 또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금융 영역 확장 사업입니다. 뭐 헬스케어나 혹은 뭐 관광이나 등등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ESG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ESG를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국 연안 지역에 대규모 원접이 더 밀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안전 문제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금융산업은 이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원자력 발전소도 역시 이제 눈을 돌려서 소형 모듈러 원자로 소위 SMR이라고 불러지죠. 혹은 이 대규모 원자로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원자로에 대한 보안 전원으로 점차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보안 전원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시죠? 대부분 발전소들이요, 여기 해변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자력 발전소가 좀 더 중국의 해안지대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 그리고 또 금융기관 분야, 기타 분야들 모두 다 이제 점차적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대규모 발전소보다는 SMR, 소형 모듈로 원자로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요, SMR 기술과 같은 새로운 제로 탄소 기술로 자금을 이동시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하면은 대피 시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생태계가 구축돼야 됩니다. 이제 제 발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최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CBDC, 사이버 테러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는 반드시 정부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정부 대 정부 간의 토론도 필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탈중앙화 금융인 DeFi는 전체 시장 살펴보면 총 가치와 시장 참여자 수 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 벤처기업이 개발 관리하는 유명 스테이블 코인 루나와 테라는 알고리즘이 폰지 게임의 한 종류로 등장하면서 하루 만에 가치가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은행이 파산했었을 때 법정화폐 시스템이 중앙은행과 예금보험회사가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관리회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탈중앙화 금융, 즉 대피 시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만 합니다. 그러면
CBDC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암호화폐 대체, 법정 화폐로 대체한다든지 긍정적 기능을 식별해 봐야 될 거고요. 여전히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첫째, 중앙은행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의 은행 기능이 축소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무시무시한 권위주의적 정부를 만드는데 분명히 CBDC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이버 테러는요, 모든 사람, 특히 대형 금융 중개기관, 거래소의 현재이자 미래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또 퀀텀 컴퓨터가 완전히 개발되기 이전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선우석호 박사님께서는 분명히 이 5개 주제는요, 모든 국가들, 금융기관들에게 영향을 줄 주제들입니다. 또 적절한 해법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중일 3국에 대해서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선우석호 의장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Now I want to 이제 두 번째 연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 연설을 해주실 분은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님이십니다. 학계에서 정말 출중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정책 입안가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국 금융계에 큰 역할을 하셨죠. 원래 가장 손꼽히는 학자로서 금융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또 아주 저명한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JDF, Journal of Bank, 아주 정말 명망 있는 저널입니다. 또 리스크 보험 쪽에서 손꼽히는 건데요. 최고 논문상을 한국은 물론이고 또 미국에서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경력 최정점을 찍었었을 때 바로 무엇을 하셨냐? 금융감독원 원장으로서 재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는 FSS라고 읽었죠. FSS는요, 은행, 보험, 그리고 또 기타 모든 기업들을 다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총괄하고 보험도 총괄하고 금융기관도 총괄하는 금융기관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분입니다. 박사 학위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따셨고요. 네, 그러면 윤 박사님, 큰 박수로 윤 박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please keep 네, 15분 시간 정확하게 준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우석호 박사님께 생일 축하드립니다. 선우석호 박사님께서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발표의 백그라운드가 잘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발표를 통해서 제주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포럼이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제주국제금융센터를 구축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주국제금융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거의 20여 년 전부터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제주 포럼의 주제 갈등을 넘어 평화와 공존과 협력으로 이 주제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제주국제금융센터라는 아이디어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구축하고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공존을 달성하고 협력을 통해서 더욱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상업적인 접근 방식에다가 좀 더 중개적인 역할을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중개적인 역할을 통해서 제주금융센터는 1년에 중개자로서의 서비스를 이 지역 근처의 아시아 국가에게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한중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제 발표의 목차이고요. 이제 제주국제금융센터 그리고 아시아 유니버설 뱅크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설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할 텐데요. 먼저 JIFC 이것은 제주국제금융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센터는 앞으로 선진국, 아시아 선진국의 저축된 자금을 아시아의 개도국, 즉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깨끗한 청정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요즘과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앞으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섬이 되고자 한다는 목표를 어제 제가 브로셔에서 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념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국제금융센터 를 통해서 또 청정의 섬 제주에서 주변 국가에게 자금 중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아주 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입지가 규제 샌드박스를 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한반도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동북아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속력이 큰 금융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있어서 샌드박스를 가져가기에 아주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뱅크도 보편적인 의미로 살펴보며 은행이 상업은행 기능도 하면서 투자은행의 기능까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유니버설 뱅크는 자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량권을 가지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외 뱅킹, 업쇼어 뱅킹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업쇼어와 온쇼어 뱅킹을 같이 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은행은 청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제와 또 규칙을 준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섬이 가지고 있는 좋은 평판과 그리고 또 돈 세탁과 그 세금 부정과 관련해서 또 청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오프쇼어 뱅킹과는 조금 다른 역할이 될 수가 있는데 오프쇼어 뱅킹은 과거에 부정적인 금융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좀 차별화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스와트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주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수합 분석의 내용인데요. S, strength, 이 강점으로 본다면 입지입니다. 피벗한
피봇의 금융 중심지로서 아주 적합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규제적인 샌드박스를 구축하기에 너무나 좋고요. 그렇지만 약점으로 보면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뛰어나기 때문에 뭐 제주도의 일시적인 인프라 부족은 큰 걱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가는 아시아 국가나 기업들 그리고 채권자들에 대한 신용 정부의 부족이 약간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앞으로 그 계속 힘을 기울이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들의 경제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금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프쇼 금융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금 세탁, 부정 세탁, 세금에 있어서 부정적인 행위, 그러한 이미지와 연결이 되면서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또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위기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DeFi, 즉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된 금융으로부터 또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융 부분의 인프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정에서 이러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야 되고요. 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주도를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재정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주변 국가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ADB, AIIB, 세계은행, 또 IMF로부터의 도움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이슈는 건너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이슈는 앞서 SWOT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요. 바로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 즉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역할, 특히 변화하는 환경과 관련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석호 박사님께서는 비교적 최근 현상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주국제금융센터가 어느 정도 장수할 수 있는지, 특히 지금 혼동스러운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5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인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에너지와 농식물 그리고 식품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제금융센터는 농업, 식량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금리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금리의 차이로 인해서
미래 경제 성장률도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니버설 뱅킹이 추진할 수 있는 중개적인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특히 아시아의 개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변혁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알리페이, 또 싱가포르의 그랩, 중국의 위챗, 인도네시아의 고젝, 한국의 카카오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러한 개도국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제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디파이, 중앙화 금융과 또 오프쇼어 금융에 있어서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상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넷째로 탄소 배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또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은 기후금융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측면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제주국제금융센터 수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금융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공존을 달성하고 아시아 전체 그리고 전 세계 와 공존을 하면서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업의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윤석헌 박사님 정확하게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석헌 박사님께서는 제주국제금융센터 수립에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주셨고 왜 국제금융센터가 제주도에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국제금융센터에는 선우 석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규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발표가 아주 잘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윤 원장님께서는 공존과 협력이라는 제주 포럼의 주제와 연관해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요. 최초의 제주국제금융센터의 회장이 만약에 생긴다면 회장님으로 선출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연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해외 연사이십니다.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요. 먼저 와타나베 요리즈미 교수님, 그리고 샤이언 교수님인데요. 그러면 지 교수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디스 퍼스트 룰이기 때문에요. 여성분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시 교수님께서요. 7분 동안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Professor C. Juan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요? 샤연연인가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네, 현재 중국 난카이 대학교 경제학부 국제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로 연구하는 부분은요, 바로 국제정책, 국제무역정책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구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요, 디지털 인프라 쪽에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무역인데 디지털 쪽이죠. 그러면 디지털 변혁이 우리에게 주는, 특히 무역에 있어서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변화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시 교수님, 그럼 지금부터 7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마이크에 가깝게, 즉 컴퓨터에 가깝게 발언을 해주셔야지 들립니다. 보통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발언을 할 땐 잘 안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시연연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용욱 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제주 한라대학교가 주최하는 회의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제금융의 미래와 또 동북아 협력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게 돼서 기쁩니다. 제 동료 완 교수님께서요. 원래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잠깐 교환 교수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5년 전이었던 걸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학술적인 연구에 대한 발표라기보다는요, 사례 연구라고 생각하고 제 발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과 함께 연구를 해봤습니다. 블록체인을 적용한 무역 금융 개발이 어떨까? 여름 방학 동안에 두 사례를 박사학위 과정 학생과 같이 연구한 사례인데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4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무역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죠. 또 블록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무역금융이다라고 한다면 뭐 문서를 검토한다든지 혹은 뭐 디스카운트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대외 무역에서 주류를 이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수출의 분야에서 최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한적인 국면으로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정을 보게 된다면 전통적인 구조적 금융을 보면은 수출 수입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럼 구조금융은 어떨까요? 지금 조금 전에 누구였죠? 네, 선우서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었습니다. 무역 금융 쪽에 지금까지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로 IT, 특히 일렉트로닉 기술들이 도입이, 전자 기술들이 들어오고 또 전자 상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는 보이는 무역에서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이제는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블록체인 역시 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금융 수단들 완전히 다 뒤흔들어 놓았고요.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요, 블록체인 플러스 무역금융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무역금융이 전개가 될 수 있는지, 또 한중일 3개 국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지,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어떤 해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어떻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방법을 통해서요, 경제를 국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더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19라는 끔찍한 결과가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됐네요. 제가 슬라이드를 전체 화면으로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 그리고 구조적 금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기존의 금융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는지, 또 기존의 비즈니스 어떤 게 힘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를, 저는 이거를 정말 페인 스팟이라고 일컫고 싶습니다. 통증 반점이죠. 보통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서
같이 대화를 해본다면 뭐 기업의 CEO든 혹은 기업의 매니저든 기업의 회장들은요 항상 우리 기업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페인 스폿이에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이낸싱 분야에 있어서 가짜 서류도 많고요. 또 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비대칭 문제도 많고요. 이렇게 통증 그러니까 페인 스폿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 외에도 신속하게 빨리 간결하게 뭔가를 검증하고 또 검토하는 거, 금융 정보를 교류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국제 무역도 물류나 혹은 금융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만 슬라이드에 두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전통적 금융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여기 붉은색 상자 두 개를 그렸죠. 왼쪽에는 전통적인 금융이 겪는 문제점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서류 관련된 것, 뭐 뭘 수도 있고요. 패킹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혹은 뭐 드래프트를 위해서 할인 문제가 있고 그냥 구조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블록체인을 수출입 사업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는지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출입자, 또 심지어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뭐 상무 담당하는 뭐 산자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당연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관세청이나 뭐 무역 담당하는 모든 쪽에서 모두 다 전체 이 무역의 거래를 그리고 또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거래 비용이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출입 과정 자체가 셀러에서 바이어까지 가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생길 때도 분명히 새로운 중개 절차들을 제거하고 또 중개 비용을 줄이면서 무역금융의 효율성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특정 중국의 기업의 사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제가 직접 방문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마이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어떻게 블록체인을 직접 파이낸스 쪽에다가 적용하고 또 이를 통해 국경과 무역을 했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과 함께 이 기업을 방문을 해서 한번 블록체인 응용 첫 번째 해 2018년 어떻게 플로우가 흘러가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부터 이 기업이 개발했던 건요. 바로 블록체인 크로스 보더 트레이드, 즉 국경 간 무역 거래라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다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국경 간 무역 시나리오인데요.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 검토해 봤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 그때는 블록체인을 응용했던 무역 거래가 정말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때 과연 한국과 일본에서도요, 블록체인을 직접 국경 간 무역 거래에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튼 중국에 있는 이 기업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서로 교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품, 파이낸스, 물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4개 영역, 전체적으로 이 4개의 영역이 모두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당연히 서로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이어, 서플라이어, 임포터 외에도요, 여기에 다른 블록체인 국경 간 무역 참여했던 것은 은행, 보험회사 등등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응용되는가, 또 제3자를 분산화시키는 것, 탈중앙화를 어떻게 하느냐를 봤습니다. 이 기업이 제3자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건설업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 물류도 참여하고 있고, 또 웨어하우스 참여하고 있고, 또 국내 물류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뭐라고 하죠? 네, 인증하고 검증하는 당국도 직접 비즈니스 데이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인증하는 그러한 기관들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포용적 혹은 포괄적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 기술 모두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블록체인이 기업들 간에 있어서의 거래, 이 전체 복잡한 과정들, 모든 참가자들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국제 거래를 좀 더 간결하고 단순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였는데요. 입증이 되었습니다. 정말 블록체인은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인스트루먼트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블록체인은요, 구조와 금융에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수입한다든지,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학교는 난카이 대학교인데요. 천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던 이 기업들이요, 4개의 블록체인 수입 자동차 회사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입 업체들보다는 좀 다르죠. 일본에서 많은 자동차나 혹은 자동차 부품들을 수입하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예컨대 수입업자가 각 개개 물품들을 일본이나 혹은 서구 국가에서 수입한다. 미국 혹은 어디가 될까요? 여하튼 유럽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요, 바로 무역, 금융, 국제 무역, 금융 응용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도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가, 이게 의료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의료기기나 혹은 제약 관련된 약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도시가 장수라는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다른 플랫폼도 있습니다. 배달 관련되죠. 물류죠.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블록체인은요,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죠. 특히 Z 박사님, 1분 남았습니다. 이제 마치려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준비했네요.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와 금융에 있어서 블록체인은 분명히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혜택을 공유하는 게 점점 더 두드러지고 분명합니다. 디지털 암호화 기술, 그리고 또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 그리고 또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 무역금융의 번거로운 프로세스나 이 모든 링크가 신뢰할 수 있게 안전하게 연결이 되고요. 스마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파이낸스가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가 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썼죠? 네, 제가 시간을 제대로 안배를 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또 다른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블록체인 기술, 핀텍 기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그럼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금융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무역 거래 혹은 블록체인 기반 무역 금융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LC 거래를 대신 블록체인이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지불 조건이나 거래 규칙의 블록체인 기술 변경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전통 금융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요, 무역 금융에 블록체인이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체인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접근 가능한 금융 문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승인이 가능하고요. 무역 금융 마진을 확대할 수가 있고 국가 간 무역의 자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본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본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바로 블록체인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분산 저장소, 변조 방지, 탈중앙화, 스마트 계약 이런 모든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특징들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국제 무역을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개발 중이고요. 무역 금융에만 적용해 봤고요. 또 이 블록체인의 모든 참가자가 전체적인 활동을 디지털 해야지만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의 개발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디지털화,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요. 블록체인 기반 국제거래 규모 달성, 비즈니스 표준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제가 국한적으로 블록체인을 응용한 국제 무역거래 혹은 국제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드렸고요. 제 발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도 연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교육 금융과 관련된 아주 훌륭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남아 계신데 17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을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타나베 요리즈미 일본 칸사이 국제대학교 학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이오 대학의 명예 교수이기도 하시고요. 커리어의 대부분을 정부, 관리, 특히 외무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요리즈미 교수님께서는 일본, 멕시코, 일본, 인도, 일본, EU, EPA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주역이셨고요. 또 경제 관리로서 외교부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고 이제 케이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와타나베 교수님 7분 정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타나베 요리즈미고요. 동경에서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전용욱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최 측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 포럼을 위해서 직접 제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떠나기 48시간 전에 제가
전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72시간 내에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요. 너무 그런 것을 늦게 알아서 제때에 입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직접 대면으로 만나뵐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7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꼼짝을 안 하네요. 제가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작동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려고 하는데 슬라이드가 넘어가질 않네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네요. 슬라이드 보이십니까? 통화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예나와 미국 달러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24년 최저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옌과 달러 간의 환율이 140옌 대 1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나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110옌 대 1달러 정도였는데 이제 140옌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 엔화가 약화되면 일본 경제나 수출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띠게 되면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일본의 산업이 이제 주변 국가로 동북아 국가로 많이 분산이 되었죠. 이러한 산업의 분산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되었고 생산망도 이제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약화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수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 적자는 만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화가 약세를 띠게 되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의 약세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 슬라이드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약간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정책적으로 무제한으로 정부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또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에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금리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와 일본 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네요.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특히 미국은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EU도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요 글로벌 리세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신흥국 국가와 또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갈 수 있습니다. 긴축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던 경제적인 프레임워크, 예를 들면 G20 그리고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에는 동북아 3개국이 모두 가입하고 있고요. 또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리고 CPTPP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한국이 아직은 멤버가 아닌데 이미 이제 가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탈세를 막을 것인지, 부정부패, 뇌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시 교수님께서 블록체인, 무역금융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글로벌한 리세션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또 미국이나 여러 국가가 이제 리세션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or you. 네, 정시에 끝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RCEP,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8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이영준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주한라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요. 금융서비스 산업에서도 몸을 담으셨고, 현대증권에서 그 정량적 분석가로도 일을 하셨고, 최첨단 기술, 즉 빅데이터 등등의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접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영준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Because how can I? Because I'm young. 제가 어리기 때문에요. 제 이름이 또 0이기 때문에요. 제가 일어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젊기 때문에요. 6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슬라이드가 2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뜨거운 투자 분야에서 대두가 되는 주제가 바로 ESG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ESG를 통해서, ESG 운동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ESG와 관련된 논쟁이 왈가왈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책임 있는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마케팅 문구인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연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인가, 혹은 단순히 그린워싱을 하는 건가,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ESG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끊임없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ESG에는
분명한 일관된 방향을 투자가들 또 기업들에게 절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피할 수 없는 절충안을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슈는 ESG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측정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요. 당연히 모든 문헌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지속 가능성이 무엇일까 검토를 했고요. 과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요. 코사이테이션 네트워크 클러스터 타임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서로 연결된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요. 키워드들이 어떠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지 너무 주제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집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탠다드를 놓고 이게 바로 지속가능성의 스탠다드다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우리는 ESG를 새롭게 생각할 때입니다. 재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ESG를 바꾸자. ESG 트렌드 이름을 아예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ESG가 주력하는 이 범주를 좁혀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ESG지만 그 앞자가요. Environment의 E, Supply Chain의 S, 길드의 G를 따서 ESG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ES and G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즉 ESG를 분리하고 좀 더 배출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사실 서플라이 체인 쪽 그리고 또 환경 이 두 가지가 죄송한데 배출 그 둘이 뭉쳐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길드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S는 공급망을 말하고 길드는 또 어떤 동업 조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바로 아주 복잡한 ESG의 복잡성에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그린워싱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모릅니다. 카본 워싱은 또 뭘까요? 카본 워싱은요. 가장 최근 들어서 IPCC 보고서에서 채택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지나치게 많은 표준과 이니셔티브, 프레임워크, 협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죠. CDP, 고객 데이터 플랫폼, SBTI, 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 넷제로 에셋 오너 얼라이언스, 그리고 RE100, 또 레이스 투 넷으로 너무 많죠. 이름들이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1분 남았다고 시계가 뜨네요. 공급망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은요. 이미 그들만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스콥 3 배출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스콥 1과 2는 하고 있지만 스콥 3 에미션은요. 정말 복잡합니다.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콥 3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추적 가능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 세 가지 TTT죠. 이 세 가지를 해야지만 스콥 3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이서빌리티 추적 그리고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신뢰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나요? 블록체인이 떠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블록체인을 사용할까요? 스콥 3 배출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바로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려면 그 자체가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날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 병합이 되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새로운 알고리즘입니다. Proof of Stake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더리움의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큼 줄었느냐
99.95%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액션 플랜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만 있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이디어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길드가 작동이 되는 것이죠. 조합들이 뭉쳐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공급망에서 즉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같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탄소 배출이 안 됩니다. 저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가들 그리고 또 기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물론 구글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그들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발표했더군요. 그게 바로 구글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태적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비해서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태적은요, 기술은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큰 대기업, 테크 기업들의 도움을 동원한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분쟁의 시기에서 비즈니스는 유일하게 힘을 합쳐야지만 사람을 모으고 국가를 하나로 모아야지만 우리는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그린 서플라이 체인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ESG를 듣지 않고는 하루도 지나지 않는 날이 없죠. 항상 ESG 이야기를 듣는데요. ESG에는 이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영준 교수님께서는요, 이 환경 쪽에 많은 내용을 다루셨고요. 또 역시 ESG 분야에서도요, 아태적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쉬는 시간을 써서 돼도 될까요? 5분 정도? 누구라도 혹시 청중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은 뭐 토론을 하고 싶거나 토론자들이나 연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네. 그냥 시간을 지키고 싶다고요? 시간 지키는데 협력을 하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외에서 참석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연사로서 참여하신 시 교수님, 와타나베 교수님, 또 한국에서는 선우서고 의장님께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장에 참석해 주셨던 윤 교수님, 이영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